규모가 무려 9.1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지진, 도시가 무너질 때 7.0을 얘기하거든요. 그 7.0 에너지의 1000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을 관리할 때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한꺼번에 땅이 깨지더라도 그 행정구역 전체가 깨지는 게 다다.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죠. 그 독립된 행정구역 4개가 동시에 깨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규모죠. 일본의 지진 경보는요, 우리나라처럼 사이렌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일본 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나오는 울음소리를 경보로 써요. 이건 지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14년 전 오늘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일본 지진 관측 사상 최고 규모를 기록한 거대 지진이었고 지진 해일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연쇄적인 재앙을 몰고 와서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일본에서 지진과 지진 해일을 연구한 전문가 모셨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KIT밸리 이호준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서 3년 동안 이제 도쿄 특파원을 했습니다만 네. 보면은 박사님께서도 일본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지진과 지진해일 뭐 이런 걸로 봤는데 네. 동일본 대지진 남다를 것 같은데 네. 14년 전 오늘 예. 어떤 감회가 됩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졸업한 학교가 바로 이 지진,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던 동북지방, 일본의 도호쿠라고 하죠. 네네네. 그쪽에 대표적인 시인 센다이시에 제가 있었습니다. 센다이 하면은 뭐 센다이 공항이 그때 지진에 맞습니다. 뭐 침수되고 차량들이 뭐 둥둥 그렇습니다. 떠다니고 폐쇄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가 25년 전이긴 하지만은 네.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떠실까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했었는데 일단 제가 연구하던 연구실이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게 무너져가지고 무너졌어요. 예, 지금 재건축돼서 다른 센터로 이전을 했고요. 또 도시 곳곳도 많이 파괴됐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가끔 연구실에서 밤을 샙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벽이 되면은 해 뜨는 거 본다고 바닷가에 나가요. 그렇죠. 태평양입니다. 네. 그곳에 갔던 부분들 기억이 나는데 그쪽 바다 해안이 전부 초토화가 된 거죠. 초토화 됐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자, 있습니다. 그럼 14년 전 네, 일본 동일본 대지진 네,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당시 영상을 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거대한 지진 해일이 맹렬한 기세로 전진합니다. 육지에 도착한 해일은 거칠 것 없이 자동차든 건물이든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규모 8.8의 대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2시 46분. 진앙지는 일본 동북지방의 센다이에서 동쪽으로 135km 떨어진 태평양 해저 땅속 13.5km였습니다. 대지진은 곧 일본 동부 해안에 최고 높이 10m의 지진 해일을 일으켰습니다. 센다이 공항 활주로는 순식간에 바닷물에 잠겼고 도쿄의 관문인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도 잠정 폐쇄됐습니다. 내륙 곳곳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바현의 이치하라 정유시설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도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동북지방 대부분 지역에 규모 6에서 7의 지진이 발생하고 도쿄에서도 규모 5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산사태와 고속도로 파괴, 정전, 통신망 두절. 일본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열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규모 8.8의 강진 직후 일본 센다이 지역으로 곧 지진 해일이 몰려옵니다. 해안 지역에 있던 자동차는 물론 대형 선박과 집들의 잔해가 엄청난 기세에 맥없이 떠내려갑니다. 건물 3층 높이의 지진 해일은 해안선에서 1.6km 떨어진 지점의 마을까지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고립된 주민들은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직후 최고 6m 높이의 지진 해일을 경고했지만 10m에 이르는 지진 해일이 일본 태평양 연안 쪽 대부분 해안에 몰아닥쳤습니다. 広い範囲に津波警報を出しています。大津波警報、津波警報が出ています。海岸や河口には近づかないでください。
물에 잠긴 공항에선 활주로가 폐쇄된 것은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지진 해일로 인한 대규모 정전으로 건물 조명과 신호등까지 꺼지면서 도로 곳곳이 대규모 정체 상태입니다. 해안과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도 두려움에 긴급 대피에 나서는 등 일본 열도는 강진 이후에 지진 해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보통 재난하면은 사회적 재난이 있고 또 자연 재난이 있는데 예. 이 동일본 대지진 이걸 보면은 자연 재난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까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자연재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최근에 자연재난을 뭐라고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그때 그 이벤트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 지진재해로 피해를 본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네. 그 당시에 집계된 내용인데 사망자만 일본 내에서 무려 15,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사망자만. 예, 그 뒤로 더 많이 증가했겠고요. 그리고 행방불명된 분들도 10,000명이 넘고 그다음에 내진 건축물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전파된 건축물이 100만 동 넘고요. 그렇죠. 3, 40만 동 이상의 건물들이 또 반파됐었고 그리고 화재도 3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왜 100년 이상 준비를 해왔던 일본에서 그런 재해를 맞이했을까 이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규모가 무려 9.1입니다. 9.1이라고 그러면은 지진계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지진, 도시가 무너질 때 7.0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 7.0 에너지의 1000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이 동일본 지진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일본은 지진을 관리할 때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행정구역처럼. 네. 그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지진이든 독립적으로 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행정구역 안에서만 발생을 한다. 한꺼번에 땅이 깨지더라도 그 행정구역 전체가 깨지는 게 다다. 전부 다. 네. 그랬는데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번 지진, 이 동일본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된 행정구역 4개가 동시에 깨진 겁니다. 아, 그 정도요. 어마어마한 큰 규모죠. 특히나 동북지방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런 지진이 없을 거다라고 믿고 있었었죠. 그래서 뭐 산업 단지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동북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전하다고 해안가에 굉장히 많은 동북지방에 산업단지 시설들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다 파괴되고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 여파가 글로벌로 번져갖고 한동안 전 세계를 힘들었었죠. 알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을 할 수 없는 네. 상상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일본 특파원이었기 네. 때문에 제가 헬기를 타고 피해 지역을 아마 이틀 후인가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어요. 예. 그 영상을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네네. 그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일본 동북부 해안가는 그야말로 초토화된 모습입니다. 10m가 넘는 지진 해일이 덮치면서 해안가 주택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해안가 마을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지진 해일에 침수된 센다이 공항은 아직도 폐쇄돼 있습니다. 1,300여 명이 공항 안에 고립돼 있지만 구조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검은 연기가 해안가 북쪽 하늘을 뒤덮습니다. 규모 9.0의 강진으로 정유시설이 파손되면서 기름이 흘러나와 불이 붙은 겁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보시는 것처럼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항만 접안 시설도 모두 파괴됐습니다. 대형 크레인은 쓰러졌고 화재까지 잇따릅니다. 헬기 방향을 바꿔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쪽으로 돌렸습니다. 방사능 위험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주택들 그리고 쓰레기 더미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탈선한 열차가 마치 장난감처럼 구겨져 진흙탕 위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당시 지진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지진과 지진 해일로 일본 동북부 해안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센다이에서 KBS 뉴스 김대홍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저 헬기를 탈 때는 지진이 발생하고 이틀 뒤에 네. 그 피해 상황이었는데 네. 지진이 이제 딱 이제 발생이 되고요. 네. 지진 해일, 뭐 일본 말로 예, 하면 쓰나미라고 쓰나미라고 하지 하죠. 않습니까? 네. 지진 해일이 쫙 해안까지 몰려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던 거예요? 진앙지가 해안에서 13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뒤로 지진이 일어나서 진해일이 진앙지에서 발생한 뒤에 해안까지 오는 시간이 30분 내지 40분 걸렸다고 이야기를 30분, 합니다. 40분요. 네. 네. 그 정도 걸린 거는 이 지진해일의 전파 속도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지진해일은 수심이 깊을수록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적에 100m 정도 수심이 된다 그러면은 약 네. 시속 110km. 차량 시속 속도하고 110km. 똑같은 거죠. 고속도로 달리는 속도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태평양 중심처럼 약 4,000m 정도 되는 수심 같으면 네. 7,000에서 8,000km 시속.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적에 64년에 칠레에서 지진이 있었고 해일이 있었거든요. 그 해일이 일본에 도달하는 시간이 칠레에서 여객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하는 시간하고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안에 오면 어떠냐? 1m가 된다고 해도 시속 35km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거 보시면은 네. 지진 해일의 전파 속도인데 저거 네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심이 5,000m, 아까 4,000m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곳에서 시속 800km로 빨리 달립니다. 제트 여객기하고 똑같은 속도고요. 그 다음에 100m 수심 보시게 되면 시속 100km가 나오고 있죠. 네. 아까 제가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의 속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0m에서 1m까지 되는 천해역에 온다 할지라도 시속 30km가 넘습니다. 보통 우리 얘기할 적에 저 시속 30km 부근에 사람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네. 낮은 곳에. 일반적으로 지진의 일이 사람 무릎 높이 정도 닿게 되면 사람이 견디질 못하고 휩쓸려 나갑니다. 지금 에너지라는 게 이 파력의 에너지가 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시속 30km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네요. 사람이 힘으로 버티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요. 저렇게 빨리 이제 다가올 때 네.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발에 닿기 전에 그 해일 높이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아니면 그 해일이 견딜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 튼튼한 건물의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저걸 통해서 네. 결국 일본에서 저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네. 우리 해안이나 우리 쪽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사실은 지진의 일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하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100년 이상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지진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50년 넘게 살아봤지만 네. 경험한 거 2번밖에 없습니다. 네.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좀 난감하죠. 여기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쓰나미 방조자라든가 이런 시설을 준비하는 건 한국에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하다고 강조를 해도 그건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지진의 일이 발생해서 우리나라까지 도달하는데 약 1시간 반 이상이 걸리거든요. 네.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사전에 지진의 일 경보를 줍니다. 동해안에 어느 정도 높이의 지진의 일이 언제 옵니다라는 경보를 받게 되면 그 시간 내에 해안가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곳으로 대피, 네. 내지는 해안가에 조업 중인 분들은 정리하고 대피라는 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지진의 일 이후에 대응 활동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NHK 방송에 네. 지진이 발생을 이제 바다 쪽에서요. 네. 바다 수심 깊은 데서 발생을 하면은 네, 이렇게 떠요. 어느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뭐 쓰나미 경보가 있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네. 뜨는데 네.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경보가 기상청에서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가 거기에 민방위 경보를 또 대피 경보를 또 줍니다. 그러면 최근에 보면은 지난해인가요? 1월 예. 1일 날 네. 그 기억도 생생한데 네네. 일본의 노토반도라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이제 대지진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14년 전에 네. 지진 발생했을 때 하고 네. 지난해 발생했을 때 보셨을 때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두 지진의 일은 같은 지진의 일이라고 하지만 현상 자체가 다릅니다.
동일본 지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워낙에 큰 지진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진 규모를 예측한다거나 지진의 높이를 예측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노토반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오차가 컸던 이유가 동일본 지진처럼 해저 단층 운동에 의해서 발생한 지진의 일이 아니고요. 이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산사태가 해저 산사태가 또 일어난 겁니다. 바다가 흙을 쭉 밀어가지고 해일을 또 유발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측값하고는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경보에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다소 과소평가돼서 경보가 발령이 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큰 위험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박사님께서 일본에서 도호쿠 대학에서 네. 그 공부하실 때 지진 해일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네. 요 14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을 거치고 또 네. 지난해 노토반도에서 또 지진 이걸 보면서 네. 일본 정부는 어떤 식으로 좀 진화된 것 같아요? 사실은 동일본 지진 거치고 나서 지진과 지진의 일에 대한 방제 대책에 대해서 일본도 반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제점도 지적이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4개 구역의 관리구역이 동시에 터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예측하던 기준하고 달라져 가지고요. 사전에 예측된 지진 규모 정보가 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지진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되는 지진의 일의 경보도 값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오차가 있었다라는 점에 지금 착안해서 최근에 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한다거나 해서 이거를 좀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쓰나미 지진의 일 높이 예측이라는 거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발달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일본 지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물론 지진 규모의 차이가 있었지만 3에서 6m 정도의 해일이 옵니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규모를 작게. 처음에는. 예. 네. 그러다가 차차차차 규모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10m에서 20m까지 갔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무려 동해안 일본 동해안 산리쿠 해안이라고 하죠. 삼陸해안. 네. 지진의 일 30m 이상 지역이 200km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진의 일 예보,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로 예측하는 건 한계가 있다. 지진 해일에 관측기를 달자, 해저에. 네. 이쪽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 뭐냐면은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많이 있는 일 가운데 정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신망이 또 마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3에서 6m 해일이 옵니다라고 발표됐던 거 이후에 20m 해일이 옵니다라는 경보를 못 듣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다 전기가 끊기고 통신망이 끊겼으니까.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 발령되고 있는 그 경보 이걸 좀 다각화하자 매체를 이런 노력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에서 6m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저게 도대체 어느 정도 위험이야 모르거든요. 실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더 알기 쉽게 행동 중심으로 정보를 바꾸자. 이런 노력들을 갖고 가고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면은 일본의 지진 경보는요. 우리나라처럼 사이렌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건 지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본 고질라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고질라 어려서 그 고질라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울음소리를 경보로 써요. 뭐 이런 쪽으로 소리를 바꾼다거나 매체를 다양화한다거나 좀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는 더 거죠. 직선적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보를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방파제가 있으니까 지금 안심입니다라고 믿어요. 대피를 안 합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에 지역 맞춤형이 되는 그런 대책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지진 얘기도 해주셨고 지진 네. 해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중요한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해일이 오면서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가 끊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어요. 맞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얼마나 심각했는지 네. 저희가 또 뉴스 영상으로 만들어봤거든요. 네네. 보시겠습니다. 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쿵 하는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오후 3시 36분쯤 아래 위로 심하게 흔들리는 진동이 감지된 직후입니다. 오후 4시 반에 촬영된 NHK 화면, 오전 9시 반엔 보이던 4곳의 시설물 가운데 한 곳이 사라졌습니다. 이 붕괴로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벌이던 원전 근로자 4명이 다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NHK는 제1원전 건물의 외벽이 붕괴됐지만 원자로가 있는 건물인지
터빈 시설이 있는 건물인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락고 안에 수소와 산소가 융합해 일어난 폭발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원자로에 손상이 생겼는지 여부는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현재 일본에 있는 원전은 50여 기, 이 중 29기가 이번 지진에 직격탄을 맞은 동북 지역에 있어 향후 여진 여부에 따른 원전 추가 피해 발생 우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지진에서 지진해 네. 거기다가 이제 원전 사고까지. 예.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엎친 데 덮친 격 예.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데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사실은 원전 사고하게 되면 가장 큰 위험이 방사능 오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지진에서 방사능 오염까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 이제 사실은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지진에 대비해서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요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지진 해일에 의해서 이게 방사능이 누출됐다. 그것도 기록인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해일 사실상은 발전소 설계할 적에 해일 높이 5m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진은 안정한 곳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 네스판 지진 해일은 15m가 넘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발전소를 침수시키죠. 지하에 있는 전기 시설을 전부 마비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지진 해일로 인해서 그 벽을 넘어서 들어왔네요. 그렇죠. 아, 예. 5m 벽을 넘어서 15m 들어오죠, 당연히. 그래서 모든 전기 시설이 지금 다 마비가 된 상태에서 비상 발전기가 있었는데 그게 8시간 버티거든요. 그마저도 아예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각수가 급히 다 증발해 버리고요. 온도가 1200도까지 상승하고 압력 용기의 압력이 높아지고 압력 용기가 깨지죠. 그렇죠. 그래서 핵 연료가 공기 중에 그냥 노출된 겁니다. 거기서 방사능 오염이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세스를 본다 그러면 쭉 연결은 되는데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아니 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해일의 높이가 13m에서 15m, 네. 뭐 그 정도 이렇게 높았다면은 애당초에 후쿠시마 원전의 그 벽을 네. 한 15m 이상 쌓아놓으면 안 되나요?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뭐 기후변화 때문에도 그렇고 뭐 시간당 비가 와도 100mm 이상 오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그렇고 지금까지 지진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크기로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확정성이 있습니다. 네. 다만 사람이 갖고 있는 지진 기록에 의해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아까처럼 관리구역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지진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한 거는 그보다 한참 확률 0에 가까운 이벤트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일인 거죠. 그러니까 흔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상외, 네. 상상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상외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긴장은 해야 되지만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건전한 긴장은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게 그렇죠. 지진과 지진의 일 그리고 최근의 자연재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호준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